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아내가 여보,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아직 멀쩡한데. 사실 저희 집 차고에는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차들을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좋아해서 사긴 했지만 저 혼자 나갈 땐 그냥 일반 차를 타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돈은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년 된 현대 아반떼를 몰고 다닙니다. 500만 원에 중고로 산 차죠. 엔진 소리도 좀 거칠고 에어컨도 시원하지 않지만 또 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반떼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속도계를 보니 시속 45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도심 제한 속도가 50km니까 별로 느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룸미러를 보니 새까만 BMW가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빵빵거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급기야 제 차 바로 뒤에서 헤드라이트까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뭐 일이 급하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금 속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자랐나 봅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어요.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뒷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키도 크고 몸집도 건장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쾅쾅 치면서 소리쳤어요. 야, 할아버지, 창문 내려.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길에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창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 친구가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야, 귀머거리야? 창문 내리라고. 주변 차들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그 순간 그 친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느려 터진 거북이처럼 기어가면서 뭔 운전을 해? 빨리 비켜. 나 중요한 약속 있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젊은 친구, 나도 병원 가는 길이고 제한 속도 지키면서 가는 건데. 그러자 그 친구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병원? 그냥 요양원이나 들어가지 그래. 이딴 고물차 끌고 나와서 도로를 막지 말고. 그리고는 제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계속 독설을 퍼부었어요. 이런 쓰레기차 타는 걸 보니까 돈도 없나 보네. 가난하면서 차는 왜 끌고 나와? 버스나 타지. 그 순간 제 머리에 피가 확 올랐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 차를 보고 가난하다고 놀린 것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친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30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울 강남에만 빌딩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매월 임대료만 3억씩 들어와요. 주식 포트폴리오도 200억이 넘고 예금도 50억 정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허영을 부리는 걸 싫어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뭔가를 과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 철학이었는데 이런 모독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어요. 정말 짜증나. 이런 거지들 때문에 내가 늦겠네. 야, 할아버지. 앞으로 이런 고물차 끌고 나오지 마. 알겠어?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정말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진짜 이런 늙은이들은 면허증을 회수해야 한다니까? 사회에 민폐만 끼치고 빨리 죽기나 했으면 좋겠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폭발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젊은 친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 친구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심해? 할아버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신가 보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남한테 피해주는 건 죄라고. 신호가 바뀌자 그 친구는 자기 차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진짜 가만 안 둬.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 젊은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빨리 죽기나 했으면. 거지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평소보다 높네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죠. 여보,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하세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73년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의 차 번호판을.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98구 7654 검은색 BMW 520D. 저는 바로 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는 2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김 비서, 미안한데 차 번호 하나로 소유주 정보 알아낼 수 있나?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98구 7654 검은색 BMW야. 김 비서는 다음 날 오전에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 젊은이의 이름은 최민준, 29세. 한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연봉은 8천만 원 정도?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더군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최민준이라는 친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했어요. 최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투자한 여러 회사 중 하나의 하청업체였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그룹의 박재현입니다. 그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성그룹은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이름이거든요. 그 회사 매출의 40%가 저희 계열사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아, 회장님,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별건 아니고요. 최민준이라는 직원이 있죠? 과장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아, 최 과장요? 그런데 무슨 일이? 그 친구 평소에 어떤가요? 인성이나 태도 면에서 말이에요. 대표는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글쎄요. 업무 능력은 괜찮은 편인데 가끔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좀 거만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 우리 계열사와 일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나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이사님,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의 태도나 매너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대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되었어요. 사흘 후, 최민주는 회사에서 갑자기 한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모두 빠지게 되었고요. 물론 그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더 큰 수를 뒀어요. 최민준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아봤거든요. 놀랍게도 그 아파트는 제가 10년 전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 중 하나였어요. 저는 부동산 관리회사 대표를 불렀어요. 이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가 언제죠? 3개월 후입니다, 회장님. 갱신하지 말고 월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그러면. 제가 그 세입자를 개인적으로 아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최민주는 갑자기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3개월 안에 말이죠. 강남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곳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민준이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제 부동산들을 계속 마주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제가 강남 일대에 워낙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곳에 가면 이미 계약이 들어갔다고 하고 어떤 곳에 가면 집주인이 전세를 안 받는다고 하고 최민주는 점점 더 멀리 더 안 좋은 조건의 집들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을 시켜서 최민준의 상황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고 집도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어요. 빨리 죽기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2달이 더 지났어요. 최민준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되었고 집은 결국 강남에서 30분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전세 보증금도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반떼를 몰고 마트에 가는 길이었는데 신호등에서 옆 차선을 보니까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바로 최민준의 BMW였죠. 그런데 그 안에 앉아있는 최민준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해숙했어요.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죠. 그 순간 갑자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최민준이 창문을 내리더니 옆 차선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소리쳤어요. 야, 신호 바뀐 지 1초도 안 됐는데 뭘 그리 재촉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 친구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아, 이 친구는 진짜 교훈이 필요하구나. 저는 마지막 수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저는 최민준이 다니는 회사에 직접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갔어요. 맞춤 정장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말이죠.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롤스로이스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본 거죠. 박재현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비서가 큰 소리로 안내했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던 최민준과 딱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최민준 과장?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2개월 전에 만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신호등에서. 제 차에 대고 고물차라고 하셨죠. 그 순간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기억이 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네, 맞아요. 가난하다고 놀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할아버지예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가 났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는 회사 대표에게 말했어요. 이사님, 이런 직원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겠네요. 최민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어요. 젊은 친구,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최민준이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변했다고 해요. 다른 회사에 취직한 후에는 누구에게든 정중하게 대하고 특히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일 이후로는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제 그만 고생하고 편하게 다녀요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돈이 적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도 없다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최민준이라는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더 보고 싶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